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왜 상처가 될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했던 어떤 많은 것들, 타인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모를수록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좋은 강연 해주셨지만 또 디테일, 또 상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하자마자 또 이거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한숨 돌리는 의미에서 아니, 듣는 분들이 더 힘드실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정신과를 이제 그 업계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학문으로 그런 박해의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의과대학 가고 이러면 제가 듣기로는 뭐 피부과를 되게 선호한다 돈을 잘 벌으니까 근데 정신의학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갑자기 궁금했어요. 여쭤봐도 돼요? 아, 네. 네. 이거는 저희 뇌부자들 유튜브 채널을 보면 나와 있는 주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신과의 약간은 애매모호함이 오히려 좀 매력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검사하면은 뭐 영상 검사하면 바로 진단이 나오고 그럼 그 진단에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내가 하나 남이 하나 혹은 그때 진짜로 했던 생각이 이거 기계가 해도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정신과는 분명히 그 진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복합적으로 알아야 되고 분명히 나는 좀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만나뵙는 분들이 다 다를 것이니 평생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요. 좀 어린 시절에 너무 치기 어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치료가 잘 안 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 의사들 다 그래요. 치료가 잘 안 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잘못했어. 네, 내가 잘못했구나. 다른 의사가 이렇게 했다면 안 그랬을 텐데.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을 먼저 잃거나 상태가 확 안 좋아질 때 그런 후회들에 좀 많이 휩싸이게 되고 그런 날은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거서 좀 정답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재량이 좀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김지용 선생님 이거 대담 앞두고 이제 뒷조사를 좀 하려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세바시에서 이제 강연하신 걸 봤는데 늘 이제 정신과 의사면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줄 아는데 항상 듣는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하는 일이랑 약간 비슷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도 글쓰기 수업하면서 사람들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사람들 되게 힘들 거라고 많이 저 걱정해줘요. 너 그런 힘든 얘기 듣고 어떻게 살아? 그런 걱정도 많이 드는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선생님은 사람 원래 좋아하셨어요? 호기심이 많으신 건가요? 사람에 대해서? 네,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이제 필자 글 쓰신 작가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당사자의 가족, 환자 가족이었고 또 그 이전에 글 쓰는 직업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아들 딘도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딘도 이제 글 쓰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글 쓰는 작가로서 또 논픽션 작가로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늘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늘 이제 뭐 이런 전문가 의사나 뭐 정책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살아온 삶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 삶의 속사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 이제 환자분들만 뵙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을 당연히 많이 뵙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현병 환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왜 아직까지도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호가 아직 잘 없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만나 뵈었던 분들과 이제 그분들의 가족들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 책이 이제 당사자 이야기를 쓴 건데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약간 산문, 가족 에세이 부분은 또 가독성이 좀 좋고 중간에 역사 그 관계의 역사처럼 이 정신병의 역사, 아까 우생학 이야기도 나오고 할 때 좀 학문적인 책처럼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채널 바꿔서 나오는 것처럼 또 좀 다른 장르의 정신병의 역사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좀 진도가 안 나가면 또 뒤도 읽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좀 다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요. 여기 이 책에서 특히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보게 되는데, 아, 이런 자식 키우는 거 진짜 복 아니야? 엄친아라고 막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죠. 다 가진 애들. 감수성도 너무 풍부하고 지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성품도 바른 그런 이제 아이들의 유년 시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고 훌륭하게 커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 내 아이가 조현병에 걸릴 것이다 이 생각을 부모님이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당장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못했고 청소년기에 이제 주로 발병을 한다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조금 더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치료 시기를 빨리 하면 치료율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기에 그 변화를 알아채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사인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우울할 수도 있고 갑자기 아이가 비행을 시작할 수도 있고 사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냥 성격이 좀 변해가나 보다, 좀 애가 힘든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뒤늦게 지나고 보아야 이제 조현병이었구나 알아챌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대학병원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잡아내기 위한 이제 울트라 하이 리스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높은 리스크를 가진 그 청소년들을 네. 잘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학병원급들에서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건강검진을 다 하잖아요. 증상이 없을 때도 가서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 다행이다 생각하지 돈 버렸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 아이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꼭 조현병인가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나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면서 정말 그냥 동네 내과에 들리듯이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치료에 좀 시도를 하고 많이 가보는 거. 저희 아이들 학교 키울 때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우울증 조사 같이 뭐 나의 우울증 정도를 알아본다. 그래서 위험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나요? 학교에서 그거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좀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는 증거긴 한데요. 또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당연하지만 학생들이 아니다 거의 다 체크를 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또 하게 되면 학교에서 불려다니고 집에 연락이 가고 힘들어질 거를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1대1 상담 같은 것들도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따가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감기나 어떤 백혈병 이런 것처럼 하나의 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낙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기 치료를 이제 부모가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뭐 가족이란 진짜 뭔가 싶은 게 다들 너무 각자 바빠서 사실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다거나 안색을 살핀다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예, 뭐 가족 단위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아까 학교에서 이런 체크하는 거 말고 또 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조기 개입을 위해야?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냥 최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대화. 요즘 다 힘들지만 네. 이 케빈이 결국은 이 저자의 둘째 아들이 네. 그 망가져갈 때 정말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께서 후회하셨을 만한 일로는 케빈과 떨어져 지냈던 거를 아마 많이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케빈하고 계속 가까이 지냈으면 그 변화들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하면서 초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멀리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놓쳤던 부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요즘은 가족의 기능이 점차 네, 약화되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 뭐 조현병 역시 어떻게 참 어렵네요. 네, 이게 사실 뭐 병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에 그 뷰티풀 보이라는 책이 또 나온 게 있어요. 그 책은 아이가 이제 약물 중독에 걸렸는데 그 아버지도 역시 저널리스트고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책은 아직 조금 보다 말았는데 그 아버지도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다 반추해 보잖아요.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보면 이 책도 그 고민의 결과물이거든요. 왜 합리성에 이제 그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표현도 있는데 그 아버지도 그 부부가 젊었을 때 이혼을 해요.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아이가 왜 약물 중독에 걸렸을까를 계속 반추하면서 그 공항에서 애를 뭐 엄마 집에 보내고 이렇게 혼자 떠내보내는 장면을 연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약간 불편했던 게 그러면 애를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되냐 그 유학을 보내면 안 되냐 애를 외지로 떨어뜨려 보내는 것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막 이런 갈등도 그쵸. 너무 복잡한 맥락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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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통 이제 병원에서 만나뵈면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세요. 네. 그 순간에 내가 그걸 잘못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쵸.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책에도 나오는 게 옛날에 정신과에서는 이제 이런 정신분열증을 만드는 엄마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진 엄마가 어떤 성격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조현병으로 자라나게 만든다라는 이론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조현병 환자 가족분들이 뭔가 떳떳하게 좀 더 나서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 백혈병을 가진 아이의 부모는 모두 다 위로해 주는데 조현병을 가진 아이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00명 중 1명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이 나빠서 생기는 사실은 병에 가깝고 오히려 이제는 가족들 분들도 정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화하고 양지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인식과 언어를 바꾼다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저도 그 어떤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차별받는 분들이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은데 보통 피해자들이 많이 자책하거든요.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도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내가 괜히 짧은 치마 입어서, 내가 괜히 밤에 돌아다녀서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책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없애는 거는 당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조현병 아까 당사자 치료 경험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가슴 아픈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거는 제가 신문 기고글로도 낸 적이 있던 분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마 여기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뭐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정신과 환자가 되어서 그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이제 의료 보호, 의료 급여 환자가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거의 전액해 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좋은 현상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현상인데 정신과 환자는 그 안에서 또 좀 차별을 합니다. 네, 하루 진료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철폐되었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약값 한도가 총 한도가 2,770원으로 정해져 있고 너무 싼네요. 네, 하루에요? 네, 밥값도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더 적게 측정되어 있어서 차별되는 밥을 드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 환자분이 이제 환청하고 망상이 심해져서 입원을 하셨는데 예전에 입원하셨을 때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드셨던 분이에요. 네, 최근에 나온 약이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긴 한데 문제는 그 약이 좀 비쌉니다. 좀 비싼데 그 당시에는 그 약 하나에 이제 3,000원을 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 약을 쓰면서 그분이 좋아졌었는데 원래 그 증상이 약을 끊었다가 다시 악화될 거였고요. 그럼 치료 원칙은 예전에 썼던 약을 다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환자분에게는 그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2,770원을 넘어버리니까. 비싸서. 네네, 약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이 비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또 그 당시 제일 새로 나온 신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역시 조금 병원 입장에서는 뭐 정말 손해보는 걸 수 있었지만 어쨌든 당연히 사용을 했습니다.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약만큼의 효과가 없는 도중에 네,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퇴원을 강력하게 원하셔서 네, 보호자분도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환청이 너무 심해서 나가서 이제 금방 자살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했던 게 정말 그분에게 원래 썼던 약만 썼어도 당연히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이제 주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주사를 맞으면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주사제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고요. 이 책에 나오는 D는 좀 옛날 약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최신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번 맞으면 3달 가는 약들도 있다고 해요. 2달, 3달 이렇게. 근데 그 약을 모든 환자에게 다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되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게 걸어놓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 약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재발된 환자라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에만 이제 그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환자분 중에 이제 혼자서 지내시고 가족들이랑 다 떨어져서 혼자서 지내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셨는데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그게 뇌에 파괴 현상을 불러와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조현병은 아니지만 조현병과 동일하게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히 좋아지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분들 의료비가 없어서 퇴원하시게 됐는데 퇴원을 하면은 이제 눈앞에 결과물은 너무 뻔했어요. 나가시면은 분명히 약을 안 드시면서 재발할 게 100% 뻔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같이 지내고 있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약을 챙기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주사제밖에 없다. 네, 나 퇴원할 때 어떻게든 주사를 맞추고 가족분들이 매일 못 찾아뵙지만 한 달 뒤에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와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협상을 하고 주사를 놓고 퇴원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국가에서는 삭감이라는 걸 때립니다. 돈을 안 줘요. 네,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적자가 있는데 또 큰 일을 벌인 거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불러가서 좀 저도 혼났고 저 위에 주치의로 있던 교수님도 저랑 같이 혼났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거 사실 그 비싸다 해도 1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달 약값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환자분들 본인께서 혹은 가족분들께서 우리가 그냥 10만 원 낼게 그러면 되지 않냐? 그 제가 아까 말한 자살한 분도 그 형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차익분을 낼게 그러면 그 약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했지만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돈 내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환자들도 많았지만 사실 돈 문제 때문에 놓친 환자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너무 타격이 크실 것 같아요. 속상하고 이게 제도와 정책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개인의 의지, 선의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노력으로.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낙후됐을까?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되게 이제 치료 기술이 높아서 외국에서도 많이 치료하러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한 것 같은데 정신의학 분야에서 아직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빨리 사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여기 표지에 보시면은 네. 원제 제목은 네. No one cares about crazy people이에요. 미친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이 발언이 누구에 의해서 나온 건지는 책에 나와 있죠. 네. 그 아버지가 있는데 네. 그 당사자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미친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저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글을 쓰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미국에서 이제 정책을 또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저 말을 했다고 네. 하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다들 저는 열심히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권이 어디가 되던 네.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명의 환자분이고 그럼 가족분들은 100만 명이 이를 텐데 그렇죠. 사실은 엄청난 집단이고 네.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다 같이 눈을 감고 열심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시화되는 것은 아까 이제 같은 맥락인데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이 너무 심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게 되게 클 것 같고요. 제가 작가로서 이제 관심 있게 진행하는 작업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이제 이야기 담아내는 거 하는데 그거 역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산재 발병률 1위. 하루에 3명씩 이제 돌아가시고 있는데 일하다가 추락해서 죽고 엘리베이터 사고하다 끼어서 죽고 23년 동안 일인데 이게 산업재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열악한 안전 시스템이. 그래서 영국처럼 기업 살인법을 적용해라. 그래서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고 사장님도 감옥에 보내고 이래야 이제 안전 시스템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것이 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다 너무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계층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가시화된다라는 것은 늘 어느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이제 그런 걸 좀 바꿔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좀 아까 이제 질병인식 불능에 대해서 이 병의 되게 특징적인 요소잖아요. 내가 아픈 거를 모르고 나 아프지 않다고 자꾸 이제 말하는 게 개인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이제 증상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데리고 어떻게 데려가죠?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설 구급차를 통해서 강제로 환자분들을 데리고 가던 일이 굉장히 많았고 주사 이렇게 맞춰서 막 아니요 그분들이 주사를 놓을 자격은 없죠. 그래요? 그냥 강제로 묶어서 혹은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혹은 가족분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국에서는 사법입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와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나오는데 참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2명과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 2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난 절대 미친 게 아니야 라고 해도 가족 2명 그리고 정신과 의사 2명이 보고 이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입원 치료가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의사 1명이었어요. 정신과 의사 1명이었는데 워낙 부작용들이 많다. 가족들이 뭐 돈을 노리고 뭐 일부러 가짜 병을 만들어서 입원시킨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2명에게 체크를 받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어쨌든 장점이에요. 미국은 보면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 치료 시작해야 된다라고 허가를 내줄 때까지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동안 정말 치료도 못 받고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네. 기다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가족분들은 아마 그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입원하실 때 가족분들에게 정말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도 화를 내고 그때 손상된 가족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가족분들도 자신의 아이를 혹은 그쵸. 남편을 아내를 입원시키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모두가 슬픈 일인데 그렇게 되고 또 그 환자분의 분노가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향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사인을 해서 입원시켰으니까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래서 치료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거죠. 네. 네, 처음부터 원수로 보니까 네, 치료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정신과 학회에서는 미국처럼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해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족들과 정신과 의사들에게만 이침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국가가 이거를 책임져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도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몇 달씩 기다려야 되면 이건 환자에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시기를 놓치는 거가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고 네. 이런 미국 같은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네. 그 중간 지점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병 자체가 되게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기 치료가 너무 중요한데 나는 병을 인식을 못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정신질환자를 인한 그 멸시와 차별, 혐오의 역사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분명히 사회적, 문화적 그 맥락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성폭력 피해를 말 못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가부장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여성의 순결을 너무 강요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해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있어요. 정신질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낙인, 취업에 있어서 뭐 불이익, 인간관계가 또 끊기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말을 못해서 상황의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정신 이거 준비하느라고 팟캐스트를 좀 또 몇 개 들었는데 거기에 되게 좀 웃었던 게 환자들이 다 늦게 오는 이유가 이걸 병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 내가 정신병 걸렸을 리 없어. 처음엔 다 무당집 같은 데 간대요. 그리고 막 기도원 이런 데 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온다. 그래서 편견과 무지가 이제 박해를 낳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때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입원비는 정말 없는데 그래도 그쪽에 뭔가 희망의 끈을 잡아보고자 복비 몇백만 원씩 내기도 하고 산삼약침 500만 원 맞고 오시기도 하고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깝고 치료를 겨우 잘 받아서 퇴원했던 분들도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던 꼬임들 그쵸. 이거 안수기도 한 번 받으면 다 다 낫는데 낫는다. 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약 끊어 라는 말들에 계속해서 들으면 사람 마음이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걸 또 믿고 싶어지고. 네, 그 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근데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자살하는 분들도 심지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가족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만약 병이 아니라면은 여태까지 몇 년 고생한 게 한 번에 그래도 싹 해결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끝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당신은 병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때 뭔가 되게 서글픕니다. 네, 굉장히 서글픈데 하지만 일단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이겠죠. 완치를 향해서 나아갈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아까 이제 그 상처받는다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
뭐 조현병 환자가 역주행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뭐 어떤 이런 식의 기사. 아까 조현병 그 강남역 살인 사건 2016년에 일어난 굉장히 이제 강남역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섯 번째 들어온 이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감형 30년형으로 감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인 흉악범과 조현병은 늘 짝짓기처럼 연관 검색어처럼 늘 따라다니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사람들의 그 치료를 더디게 하고 가로막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2017년 통계가 있어요. 여성의 전화가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하는 전화거든요. 거기서 남편과 애인에 의한 살해된 여성이 1년 동안 85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남편을 문제 삼진 않잖아요. 예, 저는 단일 범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현병으로 인한 어떤 여성 살해나 폭력보다 월등히 많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특징은 어떤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집단이 매도당한다. 이런 연관이 있어요. 노키즈존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극장에서 막 핸드폰 보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애들이 좀 떠드니까 이제 애들 극장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편견을 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줄일 만한 이제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정책을 이제 입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 이 편견을 줄이거나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뭘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교과목에 넣습니다. 초등학생 교과목에 무조건 넣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도덕 같은 거 되게 당연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 시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정말 위험한 시기고 그럴 때의 친구들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병을 만들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무조건 조기에 치료받아야 된다는 걸 전 국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 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교육. 교과서를 해서 저 꾸준히 우리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실 이것이 막 해결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폭력도 되게 만연해 있고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차별과 배제, 혐오의 이제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뭘까 저도 늘 많이 고민하거든요. 없애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네. 폭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그걸 없앨 수 있는 방안도 나오는 거고 저는 말하는 거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교과서 제목은 뭘로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마음 건강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마음 건강. 네. 당연히 조현병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 건강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심지어 요즘 몇 년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 자해 행동이 일종의 또 유행처럼 되기도 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 거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중에 자해를 경험한 학생이 7만 명 있다고 해요. 7만 명 있는데 제 진료실에서 들었다시피 분명히 자기 신도 자해를 하는데 X를 내서 냈다고 해요. 자기 친구도 자해하는 거 자기가 아는데 X에서 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나온 게 7만 명이면 더 많은 거죠. 예,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아이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사회가 눈을 닫고 넘어가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여성 차별 문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 사회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쵸? 네. 10년 전 뭐 방송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와 지금 저거 하면 난리 났을 텐데 싶은 반응들이 네. 진짜 많아요. 네, 그런 성 개념이 잘 없었던 거죠. 요즘에 만약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노예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건 네가 틀린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단순히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혐오 차별적 발언한 사람을 사회의 다수가 대신 공격해 주면서 그 피해자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네.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이야기하고 이런 책도 보고 그래서 내가 알아가는 거 저는 암도 실천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런 책을 읽고 내가 알았으면 그럼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알게 되는 것도 내 인식이 바뀌는 거고 내 한 사람이 바뀌면 또 사회 문화가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각인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에 그래서 경고 사인을 좀 네. 네. 네, 오늘 이런 자리가 열린 것도 네. 역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네. 조현병이라는 음지에만 있던 거를 양지로 끌어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증거일 거고, 네.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분들을 네. 여러 명 만났어요. 근데 제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자문을 구한다면서 연락이 오셨고, 정말 각자가 다른 방송국에 일하는데 그 자문 내용이 신기하게 같았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아, 내년에 런칭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 연락이 왔어요. 이제 선생님 못 뵈는 건가요? 제가 나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의 네, 자문이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는 사회가 그래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음지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고무적이었던 게 다큐멘터리 PD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예능국 PD들을 만났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파력이 더 훨씬 네. 높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되게 캐주얼하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될 문제라는 거를 그래도 사회가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바람직하네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이제 강연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부산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그 게이 퍼레이드,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이제 뭐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가 또 막 열리는 거예요. 더 규모가 막 큰. 근데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 친구랑 제가 이제 강연 끝나고 부산영화제도 같이 보려고 갔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프랑스는 이제 시장도 동성애자인 적이 있었고 많이 개방적이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래서 파리에서는 퀴어 퍼레이드 하면 어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 그랬더니 반대는 하지만 부끄러워서 아무도 말을 못 한대요. 이렇게 대놓고 나와서 막 북치면서 퀴어 퍼레이드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참아 못한대요.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가 있듯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